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잔소리 했는데도 또 안 오시네. 이 참. 오신 분들은 듣기 싫죠? 자꾸 오라 그러니까. 혹시 이제 학원 다니면서 친한 분들 계시잖아요. 연락하고, 그죠? 오라고 하세요. 다음 주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씩 데리고 오기. 눈이 왔습니다.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게 거의 공부의 전부예요. 그죠?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안 하지. 알죠, 제가. 저도 공부해봐서 알아요. 네. 마음은 딱 먹어도 안 해. 다 해봐서 알아요. 책상에 앉아 있어도 생각은 딴 데가 있죠. 집중하지 못하고 노상 대리 펴놓고 있어. 어제도 대리, 오늘도 대리, 내일도 대리. 하다 보면 대리에서 막혀갖고 거기 계속 펼쳐 있어. 일주일 내내 대리야.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와서 들으시는 게. 그다음에 그 일요일 날 하는 거 문제 받으신 분들은 답은 체크하지 말고 그냥 풀어만 오고 오세요. 풀어만 보고. 괜히 그거 책에서 답 찾다가 시간 다 버립니다. 그 답은 그날 제가 해설해서 체크해 드릴 테니까 굳이 문제 풀고 그걸 책에서 찾거나 하지 마세요. 며칠 걸립니다. 그거 찾으면. 한 문제 찾는데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찾는 데만 그러니까 찾지 마시고 풀어만 오세요. 아시겠죠? 네. 412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계약법 강론 보고 있죠. 지난주 이제 계약 총론 중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해제 봤고요. 계약 강론에서 매매 계약을 봤죠. 매매 계약에서는 특히 계약금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이 중요한데 담보 책임은 제끼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환매라는 제도를 하나 봤어요. 자, 412페이지 보면 이제 두 번째 교환 계약이 나오는데 교환 계약은 양이 별로 없죠. 자, 우리 지난주에 매매 계약은 한쪽은 재산권을 넘겨주고 상대방은 대금 지급을 한다 그랬죠. 그게 매매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교환은 양 당사자가 모두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화폐 제도가 생기기 전에 물물 교환했었잖아요. 그거를 교환 계약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물 계약을. 그래서 양 당사자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교환 계약이라 합니다. 매매 계약하고 똑같이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일시적 계약입니다. 여기서 유상 계약에서 하나 기억할 게 뭐죠? 담보 책임이 정지할 수 있다는 거. 쌍무 계약에서 기억할 게 뭐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나 위험 부담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교환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가액의 차이. 갑은 을에게 A 토지를, 을은 갑에게 B 건물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A 토지는 1억, B 건물은 2억짜리. 가액의 차이가 있죠. 그 차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분명히 남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죠. 다른 재산권 넘겨줄 수 있죠. 얘는 1억에다가 1억짜리 다른 재산권 하나 넘겨줄 수도 있고요. 1억을 돈으로 지급할 수도 있죠. 자, 요때 요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 요거를 보충금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여기서 1억을 보충금 지급하기로 했다. 요 보충금 지급 의무는 교환계약상 의무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환계약은 재산권 이전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요 1억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교환계약상 의무고요. 요 1억 보충금을 지급하는 것은 교환계약상 의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갑이 1억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갑은 토지 소유권만 넘겨주면 의무는 다 한 것이다. 이게 판례 문구입니다. 다만 요거에 대해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죠, 좀 전에. 그러면 갑이 만약에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 논리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은 아닌데 마치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본단 말이죠. 근데 우리 매매에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었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죠. 그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은 아니지만 마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갑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을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교환계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은데 오른쪽 413페이지 맨 밑에 판례를 보면 1번에 이렇게 돼 있죠. 관련 판례. 나머지는 집에 가서 잠 안 올 때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잠이 안 올 때가 없다. 가만히만 있어도 잠이 온다. 그럼 볼 기회가 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잠 안 올 때가 있어요. 누웠는데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공부해야지. 벌떡 일어나서 민법을 펼쳐. 1분도 안 돼서 또 잠이 와. 이렇게 되죠. 예. 자, 관련 판례 1번을 보면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인 각 재산권이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보충금 지급에 가르면서 어쩌고저쩌고 인수하기로 약정했을 때 세 번째 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해 줌으로써 교환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2번 단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마치 매매대금 미지급하고 똑같이 봐서 뭐 할 수 있다.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교환계약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아주 중요한 임대차가 나왔죠. 대는 빌려준다는 뜻이고요. 차는 빌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법상 대차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개념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소비대차는 사용대차나 임대차와는 달리 목적물이 소비물. 대표적으로 돈 빌리는 거. 돈 빌려서 돈을 사용하고 같은 액수로 갚지요. 이런 게 소비대차가 되는 거예요. 또는 금전 소비대차가 됩니다. 이런 소비대차는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죠. 유상이란 건 이자를 지급한다는 거고요. 무상이란 건 무이자로 돈을 빌린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소비대차는 소비물을 객체로 한다. 반면에 이 두 놈은 비소비물을 객체로 합니다. 따라서 사용대차나 임대차는 빌린 물건 자체를 돌려줘야 돼요. 그걸 사용하고 그 물건 자체를 즉 원물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대차는 무상이라 그랬고요. 임대차는 유상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대차 중에서 임대차만 우리 시험 범위에 있다. 그럼 임대차는 뜻이 뭐냐? 양당사자가 있겠죠? 무엇을 약속하는지 생각하자 그랬죠? 한쪽은 뭘 약속해요?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을 약속합니다. 상대방은 사용료 지급을 약속하죠. 이걸 차임이라고 하죠. 이렇게 일방은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을, 타방은 차임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렇게 되겠죠. 물건 사용 수익을 약속하는 사람을 임대인, 차임 지급을 약속하는 사람을 임차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양당사자가 의무가 생기니 쌍무고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유상이고요. 약속만으로 성립하니까 낙성이고요. 구두로 해도 되고 계약서 써도 되니까 분류식이죠. 그 다음 계속적 계약이죠. 일시적 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 계속적 계약. 계속적 계약이 뭐예요? 그냥 쉽게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걸 계속적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특징이 있다. 임대차는. 여기서 요 목적물. 특징이 있었죠? 비소비물. 그죠? 비소비물이라면 부동산도 되고 뭐도 되고 동산도 되고. 다만 뭔 제외? 농지 제외. 왜?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고 경작할 수 있으며 임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농지 같은 건 농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민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농지는 제외된다. 그래서 비소비물이라면 부동산 동산을 불문하되 농지는 제외되고
두 번째, 요게 꼭 임대인 소유여야 되느냐? 아니다. 타인 물건도 얼마든지 임대차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타인 물건. 임대차라는 건요, 물건에 대한 처분 행위가 아니라 관리 행위예요. 관리 행위니까 당연히 목적물에 대해서 처분 권한이 없어도 된다 그러죠. 처분 권한이 없어도 얼마든지 임대차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이 소유해야 한다라고 특약을 하지 않는 한 목적물은 반드시 임대인이 소유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타인 물건도 얼마든지 임대차 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임. 이거 반드시 지급해야 되죠.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이건 임대차가 아니라 뭐 사용대차가 되겠죠. 다시 한번 차임을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임 지급은 임대차 요소가 되겠죠. 뭐하고 구별해야 돼요? 지상권. 지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지상권은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는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 따라서 임대차에서 차임 지급은 임대차 요소가 된다. 두 번째, 반드시 금전이어야 되는가? 아니다. 금전 아니어도 된다. 을이 갑의 물건을 빌려 쓰면서 한 달에 쌀 한 가마를 주기로 했다. 그것도 차임이 될 수 있다. 차임은 꼭 금전이 아니어도 되고, 세 번째, 민법상 차임액의 제한 이런 거 없습니다. 차임액을 얼마 이상 못한다 이런 제한이 전혀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임대차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14페이지에 보면 서설에 의의가 있고 2번에 법적 성질이 있으며 건너뛰어서 오른쪽 임대차 성립에 1번의 성립 요건과 2번의 임대차의 목적, 양가를 1번 목적물의 사용 수익, 그리고 다음 페이지 차임 지급,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체크해 드린 겁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시 414페이지로 돌아와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임차권의 대항력이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자,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주택을 임대차했다. 이것도 임대차죠, 그죠? 을은 임차인이고 무슨 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글씨가 커졌죠? 네. TV로 모니터로 보시는 분들이 글씨가 너무 쬐깐해서 짜증난다 그래가지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작아질 수도 있어요. 습관이.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 2차 과목 시험은 쓰는 거거든요. 근데 빨리 쓰려면 어떻게 돼? 글자가 작아야 되지. 그게 몸에 배가지고요. 크게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 쓸데없는 소리 했네요. 자, 임차권, 채권입니다. 채권은 특징이요.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만 돈 갚으라 할 수 있지 엉뚱한 제3자에게 돈 갚으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죠? 대항력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주택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주택이 양도가 돼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해. 그러니까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꼼짝없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부동산 임차권만은 뭘 부여하여? 대항력을 부여하여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뭐가 있었어요?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 날부터 뭐가 생기도록? 대항력이 생기도록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그런 특별법 말고 민법에도 있을까? 있더라. 민법에도 두 개가 있더라. 621조와 622조. 그게 41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밑에 3번.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차권 강화 양가로 1번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 강화. 동그라미 1번이 원칙이에요. 다만 동그라미 2번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대항력을 부여해주자.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첫 번째 줄 등기한 부동산 임차권 621조, 두 번째 줄 임대 토지 위에 토지 임차인 소유 건물이 등기된 경우 622조. 이게 민법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민법에 있는 621조와 622조 먼저 봐야 되겠죠? 421페이지.
421페이지를 가면 위에서 6번째 줄 리얼 임차권의 대항력이라고 해서 조문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621조는 조문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반대 약정이 있으면 청구 못하죠. 임의 규정이죠. 두 번째, 반대 약정이 없어. 그래서 등기를 청구했어. 임대인은 등기 절차 협력할 의무가 있느냐? 없습니다. 즉, 이 621조 임차권 등기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만이에요. 그럼 이 조문은 왜 만들어놨나?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가면은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 등기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 근거 규정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의미밖에 없다. 임의 규정이고 청구권에 불과하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거기에 협력할 의무는 없다. 딱 이렇게 621조는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22조가 중요하죠. 622조는 요건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안 됩니다. 딱 하나만 됩니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남의 땅에 뭘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땅을 빌린 경우에만 딱 고정 622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건물의 소유를 건물 이외에 무슨 공작물, 수목 이런 거 안 됩니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이게 왜 헷갈리냐 하면 2장을 넘기면 424페이지에 가면 643조가 있어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권이라고. 여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까지가 643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다르죠? 같은 토지 임대차인데 적용 요건이 달라요. 자, 다시 622조로 돌아오면 딱 하나.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갑소유 땅을 을이 빌려가지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을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라. 그럼 철거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때 을은 대항력이 절실하다. 갑이 임차권 등기해주면 땡큐지만 안 해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622조. 을이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등기하면, 즉 을이 건물을 소유권 등기를 하면, 자 622조로 봅니다.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여기서 일을은 토지 임차권을 말해요. 그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여기서 등기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을이 자신의 소유 건물을 보존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소급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을이, 여기 보세요. 을이 토지 임차권도 등기 안 했고 건물도 등기 안 한 상태에서 땅이 팔려. 그리고 건물을 등기해. 병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소급하는 게 아니니까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고 건물을 등기하면 을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밑에 관련 판례 1번 잘 나오죠?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즉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해서 이 물건은 소유권을 말합니다. 제3자가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한데 그 후에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해 임대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급해서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622조 대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416페이지로 갑니다. 자, 임차권의 대항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봤고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속적 계약이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가 생겨요? 존속기간. 기간이 끝나면 뭐가 생겨요? 재계약. 존속기간 및 갱신의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때 존속기간을 언제부터 얼마로 정할지, 재계약을 할지 말지, 대원칙, 당사자 자유.
합의가 있으면 되죠. 그게 자유예요. 다만 우리 민법은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존속기한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먼저 존속기한은 두 가지 형태의 규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최, 장, 존속기간의 형태. 즉 존속기한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 이게 최장이에요. 몇 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을 시켜버려요. 나중에 물권에서 보게 되는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전세권은 312조 1항에서 10년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최장기간입니다. 반면에 최단은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지상권에 보면 견고한 건물이나 소목소유 목적의 지상권은 30년보다 그 기간을 단축하지 못한다. 만약에 30년보다 단축해서 기간을 정하면 30년으로 연장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최단 존속기간이라고 불러요. 자, 민법에는 존속기간이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에는 최단기간도 규정이 없고 최장도 규정이 없습니다. 최장 규정도 없고 최단 규정도 없어요. 그럼 민법상 임대차는 알아서 정하라는 거죠. 다만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단기 임대차라는 게 있어요. 그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단기 임대차는 특별한 경우 요거를 제한해 놨어요.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일단은 민법상 임대차는 최장기간의 규정도 없고 최단기간의 규정도 없다.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 존속기간에서 두 번째가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예요.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는 경우, 지상권이 그래요. 지상권의 존속기한을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으면 지상물의 구조와 종류에 따라서 법에서 기간을 30년, 15년, 5년으로 정해줍니다. 이게 법정기간이에요.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두 가지예요. 전세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세권 존속기한을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결국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로 가냐 이거로 가냐예요. 그럼 민법상 임대차는 요거로 갑니다. 언제든지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해놨어요. 주택임대차는 어때요? 법정기간이 있죠. 주택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 2년.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러나 민법상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635조 보겠습니다. 416페이지 1번 됐고 2번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양가라 1번 635조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통고하여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다. 조심해야 되죠. 민법상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간은 10년으로 본다 20년으로 본다. 그거 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그냥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의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달, 한 달,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되도록 하고 있더라요. 요거를 해지 기간이라고 한다. 뭐라 한다고요? 해지 기간. 그런데 원래 해지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민법 청취에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그럼 해지도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해지 효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해지 통고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거죠. 따라서 요 해지 통고하고 원칙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요 해지 기간을 경고할 필요 없이 해지가 되는 경우하고 구별을 해야 되죠. 근데 요거를 즉시 해지라고 합니다. 즉시 해지와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를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구별하면 되냐면 저기 뒤에 가서 구별하면 돼요. 437페이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437페이지로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 임대차 종료라고 해서요. 양가로 2번에 해지 통고에 의한 종료와 양가로 3번에 즉시 해지가 있어요. 그죠? 즉시 해지가 원칙이에요. 즉 해지의 의사 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해지가 되는 경우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양가로 2번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 이게 예외가 되는 거고요. 4개가 있습니다. 지금 봤던 635조가 있고요. 636조, 637조, 639조 3개가 더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하나 볼 거예요. 자, 해지 통고와 즉시 해지 구별했고 해지 통고가 4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416페이지로 돌아와서 대원칙이 635조고요. 그 밑에 양가로 2번 635조의 적용 확대 동그라미 1번 636조 당사자가 기간을 정했어요. 정했는데 밑에다 당구장 표시를 하고 특약을 정해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간을 정했지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특약을 했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지요. 그러니까 이때도 해지 통고로 가라. 그게 636조. 이 해지할 때는 해지 통고로 가라. 637조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하면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되죠. 자, 이때 임대인이나 파산 관제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도 해지 통고로 가라. 특히 요 637조는 이 항이 가끔 시험 문제문에 나옵니다. 자,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임차인이 파산했다는 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죠. 차임을 못 주고 있었겠지. 그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연체 차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지. 그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놨습니다. 637조 2항 임차인이 파산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특히 파산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까지를 하게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까니마 또까 아시죠? 네? 까니마 또까? 아시죠? 제일 살벌한 일본인이 2명 있죠. 도끼로 이마까하고 까니마 또까하고 1970, 80년대 유행하던 안토니오 이노키가 프로레슬링을 거머쥐고 그때 유행하던 까니마 또까 뭐예요? 너무 가혹해. 너무 가혹해.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못하도록 637조 집에 가서 또 까니마 또까만 생각나면 안 되는데. 자, 마지막에 동그라미 한번 법정갱신하고 조금 이따 볼 건데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635조에 의한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결국 해지 통고가 적용되는 게 4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존속기간과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민법에 이렇게 처리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갱신이 나왔어요. 갱신은 재계약을 말하는데요. 여기 3가지 방법이 있죠. 합의로 갱신하는 거, 약정갱신. 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 묵시의 갱신, 법정갱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갱신. 네. 그 다음에 갱신의 간접적 강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에. 물론 이거 말고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에 가면 하나가 더 있어요.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 그건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만 있습니다.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 결국 우리 시험 범위에서 당사자가 권리나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이 총 4가지가 많은데 4가지가. 그 중에 민법의 3가지. 그리고 임대차에는 3가지가 다 돼. 민법상 임대차는 이 3가지가 다 돼. 나중에 지상권 가면 요거만 돼. 전세권 가면 요거만 돼. 2개. 이거 안 돼. 주택임대차 요거 되고 요거 되고 이거 안 되고 갱신 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 요거 되고 요거 되고 요거 안 되고 갱신 요구권. 이런 식으로. 존속기간과 갱신이 문제가 되는 게 총 5개.
지상권, 전세권, 민법상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머릿속에 지금 박아두세요. 5개. 이 5개가 각각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나올 때마다. 자, 민법상 임대차, 갱신은 이렇게, 존속기간. 갱신 3가지 다 있다. 3가지 다 있다. 약정갱신은 뭐예요? 합의로 갱신하는 거. 이건 굳이 막을 이유가 없죠. 지들이 합의로 갱신한다는데. 그죠? 두 번째, 묵시의 갱신. 639조. 묵시의 갱신 또는 법정 갱신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즉 요건, 갱신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 결국 법정 갱신은 요건과 효과,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민법상 임대차 법정 갱신의 요건이 뭐냐? 조문 보면 되죠. 외워야 되죠. 시험장에서 조문을 펼칠 수는 없으니 머릿속에서 펼쳐야죠. 요건이 3가지죠. 첫째, 임대차 기간이 만료. 두 번째, 임차인이 물건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사용 수익을 계속. 제주도 렌터카 빌린 놈이 렌트 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돌려줘. 계속 타고 다녀. 그런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임대인이 기간 지났으니까 자동차 반납해라. 이런 연락을 해야 되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그럴 때 갱신된다. 어떻게?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본다. 효과.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보되 635조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즉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죠.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땡. 635조에 한 해지 통고할 수 있으니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 또 하나,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하도록 되어 있더라. 여기서 먼저 담보 제공이 왜 필요한가? 자, 여러분이 임대인이에요. 여러분의 물건을 타인한테 빌려줘요. 2가지 걱정을 합니다. 하나는 차임 제대로 줄까? 또 하나는 목적물을 훼손하면 어떡할까? 2가지 걱정이 되겠죠. 안 되나? 그냥 마음대로 쓰면 되나? 차임을 안 주면 어떡하지? 목적물을 훼손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미리 차임을 안 줬을 때 차임에 충당할 목적으로, 목적물을 훼손했을 때 손해배상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아두는 것, 그게 담보예요. 보통 돈으로 받아놓죠. 그게 뭐예요? 보증금. 그 역할을 하는 게 보증금이에요. 그런데 이 담보를 꼭 보증금으로만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보증인을 세울 수도 있어요.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갑이 이렇게 담보를 요구했더니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친구 병을 데려와가지고 제3자 임대인하고 보증계약을 하게 해요. 그것도 담보가 됩니다. 이때 그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한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제3자 제공담보는 보증인 생각하시면 돼요. 보증인. 그 보증계약은 소멸한다. 보증금 제외, 보증인.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었을 때의 그 효과 3가지.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 635조에 한 해지 통고,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 딱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3자 제공담보에서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제외. 돈은 제외, 보증금은. 보증계약 같은 경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417페이지 밑에 양가로 본 묵시의 갱신 조문과 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있고요. 한 장 넘깁니다. 당연히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한다는 것은 묵시의 갱신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합의로 갱신했을 때, 약정 갱신했을 때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있죠. 이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 수단이 2개예요.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리고 이게 원래는요,
지상권의 규정이 있어요. 283조. 이거를 임대차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643조에서. 자, 643조를 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식목, 나무 심는 거, 체험, 소금 채취, 목축, 소말량, 돼지 기르는 거, 그걸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만료한 경우, 지상물이 현존한 때, 다시 한번 무슨 목적의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 만료, 두 번째 요건, 지상물 현존. 자, 이 지상물은 누구 걸까요? 임차의 소유겠죠. 건물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소금 창고라든가 축사 따위가 될 거예요. 이런 지상물이 현존한 때 뭐라고 돼 있어요? 283조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83조를 보면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절을 당하면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토지 임대차에 준용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갱신 청구는 거절할 수 있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거절 불가. 그러니까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하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절하면 돼요. 근데 뭘 사야 돼. 그러니까 부담스럽겠지. 그래서 갱신의 간접적 강제 또는 갱신의 심리적 강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 게 민법에 마련이 돼 있다. 됐죠? 여기 임대차 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네 번째,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자, 계약의 효력은 뭐예요?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임대인 권리 의무, 임차인 권리 의무. 그 중에 임대인의 권리 핵심이 차임 청구권이죠. 그 차임 청구권은 나중에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면 되고요. 임대인은 의무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의무. 자, 임대인의 의무가 뭐예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죠. 오른쪽에 보면 623조에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인도 의무. 그쵸? 제주도 렌터카 회사라면 자동차 인도해야지. 그리고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이거를 현상 유지 수선 의무 이렇게 부릅니다. 임대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죠. 양가로 위에 동그라미 1번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니까 첫째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고, 만약에 제3자가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면 그 사용 수익 방해를 제거해 줘야 되고, 누가? 임대인이. 세 번째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더라. 이때 핵심이 현상 유지 수선 의무죠. 623조. 그 밑에 기억. 다만 몇 가지 조심할 거. 첫째, 모든 하자에 대한 수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소한 하자,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선이 가능한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선 의무가 없다. 거기 기억이 있죠. 니은 이 수선 의무는 특약으로 면제할 수 있는가? 그렇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 예를 들어 목적물에 하자가 생기면 임차인이 수선한다는 특약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대규모 수선 의무, 보일러 교체와 같은 기본적 설비의 교체와 같은 대규모 수선 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거기 니은. 디귿 당연히 수선 의무는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만 부담하는 거고요. 리을 목적물의 하자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해서 하자가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귀착 사유로 하자가 생긴 경우.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일부러 훼손시켰어요. 임차인이. 그래도 임대인이 고쳐줘라. 대신 임대인은 뭐 하면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죠. 그리고 그 손해배상에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뭘 받아놨어요? 보증금 받아놨죠.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임차인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리을 조심하시고요. 미음은 됐고요. 자, 비읍을 봅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수선을 하는 것을 보존행위라고 하고요. 이때 임차인이 이걸 거절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요, 임대인은 수선을 못해요. 그럼 하자가 커져요. 그럼 안 되죠. 미리미리 수선을 해서 하자가 커지는 걸 막아야지. 그래서 비읍. 임대인이 보존에 필요한 수선을 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이거를 임차인의 수인의무라고 합니다. 받아들이고 참을 의무를 말합니다. 수인의무. 다만 무조건적으로 임차인에게 참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두 가지 요건. 임차인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 플러스 그로 인하여 임차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임대리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핵심이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3번, 4번.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4번. 임대인의 물건이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도난을 방지해 줄 의무까지 있느냐? 원칙 없다.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또는 임대인의 목적물이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도난을 방지할 의무 따위는 없다. 대원칙. 다만 특수 임대차라고 숙박업소에 숙박을 하는 숙박계약 같은 경우, 병원에 입원하는 입원계약 같은 경우, 이런 특수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전배려 의무, 도난 방지 의무가 있다.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동그라미 4번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임대인 의무에서 확인할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임차인의 권리죠. 먼저 임차권이 나왔는데, 임차권은 첫째 채권이라고 그랬죠.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청구하는 채권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대항력이 없다 그랬죠. 다만 부동산 임차권은 대항력 부여한다 그랬죠. 그 대항력 부여 621조, 622조 봤어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421페이지 중요한 권리가 3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째가 비용상환청권입니다. 626조 1항에 보면 필요비가 있어요. 보존 필요비. 2항은 유익비입니다. 계량 유익비 이렇게 됩니다. 임차인은 1항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2항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1항은 필요비를 지출한 때 별다른 제한 없이 상환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필요비는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 있구나. 그런데 2항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돼야 되죠. 그러니까 임대차 중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를 못해요. 임대차가 종료돼야 돼요. 그리고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돼. 그럴 때 임차인은 임대인 선택에 조차 지출금 전액이 아니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다만 이 유익비는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유익비만 그래요. 필요비 아닙니다. 가끔 그 2항의 유익비를 필요비로 슬쩍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자, 비용 두 가지,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조문 확인했습니다. 조금 더 추가해서 봅니다. 다음 페이지. 기억, 일시사용임대차에도 적용이 되는가? 그렇다. 여관 숙박계약 같은 일시사용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현관 문고리가 고장나가지고 프론트에 연락했더니 퇴근을 다해서 부득이 내가 내 돈으로 고쳤어. 퇴실할 때 달라 그래야죠. 일시사용임대차에도 적용이 된다. 니은, 필요비는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 종료와 상관없이. 반면에 유익비, 임대차 종료 플러스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지출액 전액이 아니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청구해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고 그죠? B.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유익비 심지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출한 유익비 이것도 청구할 수 있다. 왜? 어차피 가액 증가가 현존하니까. B. C. 이때 유익비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어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물에 지출한 비용, 간판 설치비, 음식점 영업을 위한 주방 시설비, 사진관 영업을 위한 암실 설치비 이런 거는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비죠. 이건 유익비 상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 가액을 증가시킨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C. 리얼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임차인이 반환한 날, 즉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미음. 만약에 임대인이 비용을 상환하지 않아. 그럼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나중에 유치권 가서 볼 겁니다. 비읍. 임의규정이네요. 임의규정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특약은 유효하다.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특약할 수 있다.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판례 2개.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특약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포기하면 뭐도 포기한 거예요? 유치권도 포기한 거예요. 그죠? 그 포기특약에 해당되는 판례 2개.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특약에 해당되는 판례 2개. 첫째,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이런 약정은 임차인 입장에서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는 대신에 각종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볼 것이다. 유효하다. 또 하나 오른쪽.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은 나중에 목적물을 원상 복구하기로 한다라는 약정. 이 본상 복구 약정도 비용 포기 특약으로 보게 됩니다. 2가지 비용 포기 특약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B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 비용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있단 말이죠. 있다. 비용 상환 조건 중요합니다. 자, 요것만큼 중요한 게 3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먼저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첫째,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된다. 누구한테만 인정된다고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2번째,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한 때로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종료 시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임대차 종료 시.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한 장을 넘기면 643조에 보면 기간이 만료한 경우라고 돼 있죠. 그죠? 예전에 이걸 바꿔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부속물 매수권을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라고 출제하고요. 지상물 매수권을 임대차 종료 시에 라고 바꿔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틀린 지문으로. 그게 그거 아니냐? 달라요. 종료 중에 하나가 기간 만료예요. 종료가 훨씬 커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권은 언제? 종료 시. 지상물 매수권은 기간 만료 시. 부속물 매수권은 종료 시, 지상물 매수권은 만료 시, 부종지만. 죄송하게도 저는 이런 거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지만 출제를 하니까. 앞머리 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아이씨 그래도 이런 거 외워야지.
네? 부속매수권. 자, 일단 조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 423페이지로 돌아가면 조문 갖고 일단 해석하는 거예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만 종료시 인정이 되고 두 가지만 된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시킨 거. 그죠? 그 부속물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임대인의 동의받아 부속시킨 경우 그 두 가지만 된다. 그죠? 따라서 임대인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지도 않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이제 몇 가지 추가하는 거예요. 자, 먼저 기억에 의받고요. 니은 적용 범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B, 아까 비용상환청구는 일시사용임대차에 적용된다 그랬죠. 그런데 부속물 매수청구는 일시사용임대차에 적용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여관 숙박하면서 부속물을 갖다 붙일까?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부속 매수권은 인정 안 됩니다. 이건 일방적인 권리로서 형성권입니다. 즉 요건하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임대인은 사야 돼요. 일방적인 권리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요. 부속물 매수권을 포기하는 특약 원칙 무효. 단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유효. 이런 걸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규정을 위반했을 때 무조건 무효가 되면 전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불려요. 반면에 어떤 규정을 위반했을 때 원칙이 무효지만 단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유효. 이런 규정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불러요. 부속물 매수권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가 하나 있죠.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주는 대신 부속물 매수는 포기하기로. 그러면 보증금과 차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주기로 했으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지요. 따라서 이때는 유효하다라는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요건 A, 당연히 이 부속물은 독립물이어야 돼요.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이 건물의 일부가 되어버리면 이때는 부속매수 청구가 아니라 앞에서 봤던 비용상환 청구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이 독립물일 때 부속물 매수로 가는 거고요. 건물의 일부가 되어버리면 비용상환 청구로 가는 겁니다. 내가 임차인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천정 매립형을 설치했어. 그럼 이때는 비용상환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부가 되어버리면 비용상환으로 하는 거고요. 부속물은 독립물이에요. 당연히 임차인 소유여야 되고요.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거여야 돼. 이것도 아까 유익비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부속물이어야 돼요. 따라서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물, 간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말이죠.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 세 가지 요건, 독립물, 임차인 소유,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물건. 그 중에서 두 개, 아까 말씀드렸죠.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시킨 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두 가지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423페이지 밑에 요건의 리을의 A. 따라서 다음 페이지 관련 판례 1번의 세 번째 줄.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된 것일 때는 부속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밑줄은 안 그어져 있는데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이야. 그 건물 1층을 내가 임차해서 주방시설 했어. 자, 이때 주방시설 임차인 특수 목적일까요? 객관적 용도에 제공될까요?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임차인도 그 주방시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뭐니까 음식점. 이럴 때는 부속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BC, B, 임대인 동의하여 부속시킨 물건, 임대로 매수한 물건. 다만 C, 요거. 아까 임대차 종료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외되는 게 하나. 임차인이 이익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등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종료된 경우 이때는 부속무효 청구할 수 없다. 조문에서는 그냥 임대차 종료시라고 되어 있지만 그중에 우리 대법원이 빼는 게 하나 있더라.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된 경우 이때는 부속무효 청구할 수가 없다. 그 정도. 자, 비용상환 채권하고 부속무효 채권하고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제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지상물 매수 청구권. 예. 자, 일단 지상물 채권은요. 아까도 잠깐 봤어요. 그죠?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이게 첫 번째.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목적,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만 그것도 토지 임차인에게만. 두 번째 언제 인정돼요? 기간 만료. 그죠? 그리고 지상물 현존 이럴 때. 그런데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우리 대법원이 어디가 있나? 오른쪽 425페이지에 보면 관련 판례 중에서 첫 번째 거 찾으셨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기간 만료라는 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토지인데서 기간을 약정 안 했어.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가 있을 수 없잖아요. 대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 요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일단 조문은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기간 만료하고 지상물이 현존한 때 283조를 적용해서 뭐 할 수 있고 갱신 청구,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요건은 요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를 판례가 더 추가. 토지 임대차 요 경우 추가. 다만 요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죠.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아니라면 갱신 청구하고 매수 청구인데 요 경우에 해당이 될 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두 가지 경우에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문, 요거는 판례. 딱 요 두 가지 경우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기억에 의해 갱신 청구할 수 있고 이건 청구권이니까 거절할 수 있고 따라서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아서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매수 청구는 일방적인 거다. 형성권이다. 니은에 A.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 없이 지상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 매매 대금은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매매 대금이 뭐라고요?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관련 판례 있죠. 매수초권 행사에 의하여 곧바로 매매 효력이 발생하고 그 가액은 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다. B. 강행 규정이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지상물 매수초권을 포기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뭐다? 무효다. 원칙적으로 무효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오른쪽 위에 세 번째 줄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조건을 배제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 C. 이걸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때려부시기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서 심지어 임대인이 상诉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철거 집행 전까지는 즉 건물을 부시기 전까지는 지상물 청구할 수 있다. 요건 A, B 말씀드렸고 관련 판례까지 체크했어요. C. 자, 이때 이 지상물 세 번째 건 지상물 현존. 이 지상물 어떤 지상물을 매수 청구할 수 있냐?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다 된다 일단. 물론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고가의 지상물이라는 게 있어요. 식목을 목적으로 땅을 빌린 놈이 펜션을 지어. 그런데 그 펜션 외벽을 이태리 수입 대리석으로 둘러버렸어.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됐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는 고가의 건물이겠지. 요런 건 빼고 나머지 다 된다. 1. 기존 건물이어도 되고 신축한 건물이어도 되고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무허가 건물도 되고 미등기 건물도 되고 2. 경제적 가치가 있든 없든 임대인에게 쓸모가 있든 없든 이런 건 요건 아니다. 그건 따지지 않는다. 3.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다 된다. 다 쓰러져 가던 소금 창고도 된다. 임대인이 소금을 채취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도 사라고 수 있다. 에? 경제적 가치 유무, 임대인의 효용 여부 이거는 요건이 아니다. 단 4번.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이 아닌 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어. 이때는 임대인한테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까지 사라 할 수는 없다. 전부 매수 청구 못한다.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한다. 따라서 이 건물이 통건물이야. 그럼 아예 매수 청구 못합니다. 통건물이라. 그게 4번. 잘 나오죠, 4번? 네. 5번은 자만 올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효과 A. 당연히 매수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임대인은 대금 지급해야 되죠. 임차인은 건물 소유권 넘겨줘야 되지. 동시행관계 이렇게 되겠죠. 매매계약이 체결 동시행관계 이렇게 될 겁니다. B. 매수 조건은 지상물 소유자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갑소유 땅에 토지 임차인 을이 건물을 갖고 있다가 건물을 팔아버려요. 그럼 얘는 더 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매수 청구 못한다. 당연한 거고. 건물 소유자도 아닌 놈이 사라 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누구에게 행사하는가?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 갑의 임차권이 소멸할 당시에, 즉 임대차가 종료할 당시에 소유자가 갑. 얘한테 해라. 따라서 그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대항력이 있네. 건물을 등기해놨네, 을이. 아까 622조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있다 그랬죠. 그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아까 봤던 622조와 결합을 해서 사례 형태로 아주 잘 나옵니다. 을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갑소유 땅을 빌려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문제의 건물을 등기했냐 안 했냐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을 보면 대항력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622조 대항력과 결합시켜서 사례 형태의 문제로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타인 토지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었다라고 사례 형태로 문제가 나오면 요놈과 622조 대항력을 묻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런 식으로 임차인의 권리 3가지 아주 중요한 거. 오늘 임대차 보는 목적이 요 3가지예요. 열심히 봐주시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의무하고 나머지 몇 개 볼게요.